한도현이 사는 집은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2층 양옥집이었다. 담장 위 철쭉 화분이 줄을 서 있었고 현관 옆에는 작은 개인 병원 간판이 붙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말했다. 저 집이 바로 의사집이야. 아들 둘 다 의사래.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대문이 열렸다.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도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지나가던 이웃이 인사를 건네면 그는 늘 같은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현관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살짝 커튼을 젖힌 채 남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내 이정희였다. 남들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었다. 병원도 잘 나가고 밖에서 소문날 일도 없이 조용히 살았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께 선물도 챙겼다. 무엇보다 자식 둘을 의사로 키워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큰아들 지우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였고 둘째 지민은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다. 누가 물어오면 도현은 웃으며 말했다. 다들 우리 정의 덕분이죠. 저는 잔소리만 했습니다. 도현이 병원으로 떠나자 집 안에는 잠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정희는 서둘러 식탁을 치웠다. 그러고는 둘째 며느리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아기 울음과 낮은 자장가가 새어나왔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나영아, 엄마다. 들어가도 되겠니? 문이 열리자 파스텔 톤 잠옷을 입은 선아영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품에 안긴 아기 민준이가 눈을 끔뻑거리며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둘째 며느리 나영은 살갑고 예의 바른 편이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미운 구석이라곤 딱히 없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희의 가슴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게 며느리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 분위기 전체 때문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다. 첫째 며느리 민정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다. 그때의 도현은 적어도 겉으로는 선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나영이 시집 온 뒤로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칭찬이 많아졌을 뿐이었다. 나영이는 늘 단정하고 참 예쁘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여려서 환자들이 좋아하겠다. 정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젊은 며느리를 예뻐하는 시아버지의 미소 정도로 넘겼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계속 이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귀에 걸리는 뭔가가 생겼다. 식탁에서도 그랬다. 생선을 먹는 날이면 도현은 직접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 나영 접시에 올려주곤 했다. 이거 내가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라. 그 옆에서 첫째 며느리와 정희는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다.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지만 정희는 그 웃음 뒤에 얇게 갈라진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졌다. 도현은 원래 돈 문제에서는 꽤 깐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꺼냈다. 나영이가 병원 오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임신도 했는데 버스 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차 한 대 뽑아줄까 한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 첫째 며느리에게는 그런 제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둘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신경을 더 쓰는 건 이해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묵직한 질문이 떠나질 않았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왜 저 아이에게만? 밤이 되면 집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모두가 잠든 것 같은 시간,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릴 때였다. 그날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를 걷는데 끝쪽에서 낮게 섞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부부 방 쪽이었다. 정희는 발걸음을 늦췄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 바닥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안에서 익숙한 남자 목소리와 부드러운 여자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아버님, 그건 너무 과해요. 저 진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나영, 이런 건 당연히 받아도 돼. 남편 목소리였다. 그런데 어조가 이상했다. 병원 환자에게 설명할 때의 단단한 톤이 아니었다. 한 톤 낮고 다정하고 묘하게 끈적거렸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에 식은땀이 맺혔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슴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귀에 꽂히는 말 몇 마디가 그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괜히 말해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나까지 혼나면 어떡해. 나영의 낮은 웃음이 뒤따랐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뒤돌아서 부엌으로 향했다. 수도를 틀고 컵에 물을 받으면서도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 둘만. 비밀. 혼난다. 오래전에 묻어둔 단어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설마 또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듯 고개를 저었다. 나영이는 요즘 아기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느라 지쳐 보였다. 괜한 말 한마디로 며느리와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가느다란 금이 생겨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끝내 깊이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까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잠시 눈을 붙였다. 아침이 되어 도현이 다시 흰 셔츠를 입고 현관을 나설 때 정희는 커튼 뒤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부러운 의사 집안의 풍경으로 보이겠지. 그러나 그날부터 그 장면은 조금씩 금이 간 액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한 남자의 오래된 욕심이 이 집안의 피까지 뒤섞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 정희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고 서늘한 예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예감을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일부러 말수를 줄였다. 식탁 위에는 갈치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나영이 만든 샐러드가 올라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상이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접시를 옮기는 눈길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도현은 모른 척 밥만 먹었다. 병원 얘기를 실컷 늘어놓다가도 슬쩍 며느리 쪽으로 눈길을 주곤 했다. 민준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입에 물고 낄낄거렸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정희는 자꾸만 며느리와 남편 사이의 공기만 신경이 쓰였다. 식사가 끝나고 나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도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영아, 내일 너 병원 안 나가도 된다. 내가 다 얘기해놨다. 몸조리도 해야지. 정희는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요즘 병원이 인력이 모자라 바쁘다고 간호사 구하기 힘들다고 푸념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그런데도 며느리 일에는 그렇게 후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싶었다. 설거지를 마친 나영이 커피를 타서 거실로 나왔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옆으로 비켜주었다. 여기에 앉아. 허리 아플 텐데. 정희는 일부러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괜히 같이 앉아 있다가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았다. 방 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마음속에서 눌러두었던 말들이 돈다발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단순한 애정 표현일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지나친 것뿐일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물었지만 답은 어느 쪽으로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정희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묵직하게 답답했다. 물이라도 한 잔 더 마시면 나을까 싶어 슬리퍼를 끌고 복도로 나왔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현관 쪽으로 더 다가갔다. 소리는 곧 또렷해졌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들락날락거리는 웃음 섞인 한숨. 도현이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시간만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벽 2시 모두 자야 할 시간이었다. 정희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다. 당신 요즘 잠은 좀 자고 있어. 목소리가 너무 피곤하던데. 남편의 말이었다. 상대방은 들리지 않았지만 잠시 후 그가 또다시 말했다. 우리 딸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챙긴다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어. 딸. 우리 딸. 정희의 손에서 물컵이 덜덜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컵을 더 꼭 쥐었다.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아들 둘밖에 없는 이 집에서 남편이 새벽에 누군가에게 우리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신도 몸 챙겨.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먹잖아. 다음에 시간 나면 내가 들를게. 요 앞까지만 나와 있어. 내가 차에서 잠깐이라도 보고 갈게. 정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겨우 힘을 내어 복도를 돌아 부엌 쪽으로 몸을 숨겼다. 싱크대 앞에 서서 가만히 손등을 내려다봤다.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시 뒤 거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발걸음이 방 쪽으로 다가왔다. 정희는 황급히 컵을 씻는 척 수도를 틀었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고. 당신은? 병원에서 메일이 와서 좀 보고 있었어.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라 조용할 때 확인하는 게 편하더라고. 도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꺼냈다. 익숙한 톤이었다. 정희는 그 표정을 수십 년 동안 지켜봐온 사람이다. 진실을 숨길 때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한쪽만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마 방금 들은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아니, 꺼내는 순간 이 집이 어떻게 될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정희는 한동안 수도를 틀어둔 채 컵만 만지작거렸다. 물소리가 앞으로 쏟아질 일들을 미리 가려주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한 이름이 떠오르다 말고 흐릿하게 흩어졌다. 나영. 그리고 나영의 어머니 장미숙. 처음 나영을 데리고 왔을 때 도현의 표정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본 사람을 보는 얼굴이었다. 남편은 소개 자리에서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때는 그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의사라서 그런가 보다 넘겼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다. 정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그어보기로 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닐 거야.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아이까지 끼어있는 문제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이대로 눈을 감고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새벽 정희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잠 대신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드는 기분이었다. 상자 뚜껑을 열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이미 짐작이 가면서도 끝까지 열어봐야만 하는 기분. 한 남자의 욕심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정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커튼을 조금 열었다. 동이 트는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오늘 하루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혔다. 그래도 아직은 티를 내지 말자고 먼저 눈치를 보는 쪽이 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때 침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첫째 아들 지훈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할 말이 좀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희는 그 말 속에서 또 다른 파문을 느꼈다. 이 집안에서 우연히 겹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한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에게 주말에 가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가슴이 답답했다. 오늘 꺼낼 이야기는 이 집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였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1층 병원 유리문 너머로 흰 옷이 보였다. 흰 가운을 벗으며 환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단정한 자세. 지우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웃으며 인사할 기분이 아니었다. 먼저 엄마부터 만나야 했다. 2층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곧 열렸다. 지훈아, 왔구나. 얼굴이 더 야위었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거실로 안내했다.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영이 민준이를 안고 나왔다. 형님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과일 씻어 올게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뒤 둘째 지민도 올라왔다. 형, 간만이다. 둘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윽고 식탁 위에는 반찬이 차려졌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오가는 동안에도 정희의 시선은 계속 남편 쪽을 스쳤다. 도현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아, 너 주말에 오겠다고 했지. 무슨 일 있니?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면 좋은데. 아들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마음에 걸렸다. 지우는 잠시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오늘은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나 동생, 나영 씨는 없는 자리에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지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영은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현이 먼저 웃음을 흘렸다. 야,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되냐?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말해도 되지. 그는 물을 마시며 여유로운 척했다. 그러나 잔을 드는 손목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 미세한 떨림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오늘 이 자리를 길게 끌면 더 안 좋겠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결국 도현은 병원에 내려가 서류를 정리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지민은 친구를 만나러 잠깐 나간다고 했다. 나영은 민준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모두 닫히자 거실에는 정희와 지훈 둘만 남았다. 잠시 정막이 흘렀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 천천히 말해봐. 엄마는 다 들을게. 정희는 손을 한번 깍지 끼며 숨을 골랐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제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다른 여자 계속 소개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보다 몇 살 어린 간호사라고 성실하고 예쁘다고 했던 사람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었지.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밀던 그 사람 나영 씨였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소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민정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얼굴이 확 굳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따로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얼마 전 병원에 들렀다가 아버지 진료실 앞에서 나영 씨 어머니를 봤어요. 장미숙 아주머니요. 둘이 서 있는 걸 봤는데 환자랑 의사 사이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팔을 잡고 웃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정희는 순간 숨을 멈췄다. 비슷한 장면을 그녀도 본 적이 있었다. 병원 뒷문 근처에서 남편과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모습. 그때도 모른 척 지나쳤다. 밀어넣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지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은 소리도 있어요. 전화로 우리 딸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처음엔 엄마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다음에 당신 집 근처로 갈 테니 잠깐만 나오라고. 그 말 듣고 저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영 씨 엄마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다. 새벽에 자신이 들었던 통화가 겹쳐졌다. 우리 딸, 당신, 혼자 지내서 밥 잘 안 먹잖아. 낮게 깔린 목소리. 단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엄마, 혹시 가 나영 씨 집이랑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단순한 사돈이 아니라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도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한테만 유난히 잘해주는 거. 차 사주고 집도 도와주고 병원 지분 얘기까지 꺼내는 거. 그냥 손주 낳아서 예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쌓여있던 작은 의심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나영이 시집 온 뒤로 남편이 보여준 행동들. 나영 생일에는 먼저 선물을 챙기면서 첫째 며느리 생일은 자주 잊어버리던 일. 장미숙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굳이 베란다로 나가던 뒷모습. 나는 잘 모르겠다. 정희는 겨우 입을 뗐다.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나영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상해.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니까 알겠더라. 지우는 끄덕였다.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어요. 조각들이 모이고 있을 뿐. 그래도 엄마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도 엄마만 모르는 상태로 남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지훈의 손등을 감쌌다. 거칠어진 손등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나영이 머리를 내밀었다. 어머니, 형님, 차라도 드실래요?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가 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읽히지 않았다. 아니, 괜찮다. 우리는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잘 거야. 정희가 대답하자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문에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지훈이 낮게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도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반만 알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대답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부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할지 스스로 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의 남은 평화를 송두리째 깨트릴 것 같은 예감이 서늘하게 가슴을 스쳤다. 정희는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의사 집안의 안주인 두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엄마.
여전히 그대로인데 속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과 장미숙, 나영과 민준, 그리고 자신. 이름들을 머릿속에 늘어놓자 서로 겹치는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자리에 누웠다. 우리 딸 잘 지내. 내가 다 챙길게. 당신도 밥 잘 먹어. 새벽에 들었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족들을 맞았다. 도현은 언제나처럼 넥타이를 고쳐 매고 밥을 먹었다. 나영은 민준이 이유식을 먹이며 웃고 있었다. 지민은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을 건성으로 했다. 정희 눈에는 하나하나가 이상해 보였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시선이 나영에게 한 번 더 머물렀고 나영은 그 시선을 애써 못 본 척하며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도현이 병원으로 내려가자 정희는 나영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민준 볼 테니 너는 좀 쉬어라. 방 청소도 하지 말고. 나영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다. 정희는 민준을 재운 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마트에 간다고 말했지만 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정희는 결국 시내 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지나갔다. 어느 순간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영광 슈퍼. 나영의 친정이 있던 골목 입구였다. 몇 년 전 혼사 이야기로 처음 찾아갔던 날을 떠올리며 정희는 배를 눌렀다. 골목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다.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3층을 올랐다. 장미숙 이름이 붙어있던 초인종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꼭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까? 아무것도 몰랐던 척 돌아가면 집은 당분간 조용할지도 모른다.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니 1층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내려갔다. 저기요. 혹시 위층 미숙 씨 요즘도 여기 사나요? 아주머니는 정희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대답했다. 아, 장미숙이요.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어디 병원 다닌다던데. 딸 내 집에 가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사돈이세요. 전에 저랑 같이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딸 내 집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정희는 뜨거운 게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참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골목을 나가자 정희는 계단 난간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딸, 병원, 딸 내 집. 버스 안에서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와 하나로 이어지는 단어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문에 기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병원 뒷문에서 몰래 팔을 잡고 웃던 남편과 어떤 여자, 첫째 결혼 때 유난히 반대하던 남편의 얼굴, 둘째에게만 집과 차 이야기를 꺼내던 밤이 차례로 떠올랐다. 집안 여기저기에 널려있던 작은 이상함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영이 아이를 안고 부엌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장 보느라 힘드셨죠? 사람들 줄이 길어서 그랬어. 그러고는 무심한 척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내 어머니는 잘 지내시지? 전화는 자주 와. 나영의 손이 잠깐 멈췄다. 네. 뭐 그럭저럭이요.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요. 아버님이 가끔 약도 챙겨주시고. 약을 챙겨줘. 도현이. 언제부터? 나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안방 서랍을 조용히 열었다. 세금 서류와 병원 서류 사이에 노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낡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미숙. 정희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열지 말까? 그냥 다시 넣어둘까? 하지만 봉투는 이미 손에 올라와 있었다. 살짝 찢어 열린 봉투 안에서는 오래된 사진 2장과 접힌 쪽지가 나왔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도현과 낯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뒷배경에는 바닷가가 보였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들 뒤쪽으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얼굴은 작게 나와 흐릿했지만 정희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긴 생머리, 어깨에 걸친 가방, 웃는 표정. 지금의 나영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실루엣이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랑 우리 애 여기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나영 잘 부탁해요. 정희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신, 우리 애, 나영.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하나로 엮였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과 사돈 집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였고 그 끝에 둘째 며느리와 손주가 놓여 있었다. 이 집에 흐르는 피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이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시야 한쪽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화장대 옆 서랍 위에 놓인 작은 통. 안에는 전에 정희가 민준을 빗겨주며 모아둔 머리카락 몇 올이 있었다. 귀엽다고 사진을 찍고 잊고 있었던 것들. 정희는 그 통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가볍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한 남자의 욕심이 어디까지였는지 이제 이 머리카락이 말해줄지도 모른다. 쪽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하나의 장면은 더 또렷해졌다. 남편이 웃던 얼굴, 나영이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던 순간 민준이 웃으며 손을 뻗던 모습이 뒤섞여 가슴을 찔렀다. 이 집에서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 한 번은 물어야 했다. 왜 이렇게까지 숨겼냐고, 도대체 언제부터였냐고, 앞으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말이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을 가슴에 안았다. 심장이 통 안에서 미친 듯이 뛰는 것만 같았다. 정희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눈을 감는 쪽이 더 비겁해 보였다. 한 남자의 욕심이 어디까지였는지 최소한 사실만큼은 알고 싶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두고 가족을 불렀다. 도현은 넥타이를 매며 앉았고 지민은 졸린 눈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나영은 민준을 안고 의자 옆에 섰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의사 집안의 아침이었다. 그러나 정의 눈에는 모든 장면이 얇은 비닐처럼 흔들려 보였다. 한 번만 건드리면 쉽게 찢어질 것 같았다. 지민아, 잠깐만. 회사 가기 전에 엄마 말 좀 들어라. 정희가 부른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지민은 신발을 신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엄마, 내가 민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뭐 맡긴 거 있지? 탯줄 보관하는 서류 같은 거. 정희는 최대한 가볍게 물었다. 지민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 그거요. 제대혈이랑 조직 조금 보관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나영이가 서류 챙겼어요. 왜요?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걸로 검사도 많이 하더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 나중에 시간 나면 서류 한번 보여줘라. 정희는 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민은 딱히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다. 정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둘째 방문을 살폈다. 나영은 민준에게 우유를 먹인 뒤 같이 누워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지금이 기회였다. 정희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수첩과 영수증, 영양제 상자들이 가득했다. 손가락이 분홍색 파일에 닿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파일 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신생아 제대열 보관 동의서. 맨 위에 민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보호자 서명이 세 줄 있었다. 한지민, 선아영, 그리고 한도현. 정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다. 남편이 왜 여기까지 이름을 올렸을까? 할아버지이자 의사로서 도와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언젠가를 대비해 스스로도 알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들인지. 그날 오후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검색창에 친자 확인 검사라고 적었다. 여러 기관 광고가 한꺼번에 뜨고 간단한 설명이 이어졌다. 집에서 모발만 보내면 된다.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온다. 비용 안내까지 친절했다.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눈이 따갑게 시렸다.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통화 버튼을 누른 뒤에도 다시 끊을까 몇 번을 망설였다. 안내 멘트가 흐르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기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머리카락으로 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정희는 천천히 물었다. 상담원은 익숙한 목소리로 가능하다고 했다.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 몇 올과 동의서만 보내면 된다고 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끊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제 정말로 선을 넘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주를 안고 웃는 일은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 도현이 퇴근해 올라왔다. 정희는 평소처럼 문을 열어주었다. 오늘은 어땠어? 환자는 많았어.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다. 요즘 감기 환자 많아서 시끄럽다.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하다. 도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웃었다. 거실에서 놀던 민준이 두 팔을 뻗으며 아웃했다. 도현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정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들 눈에는 정겨운 장면이겠지. 하지만 정희에게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였다. 저 팔이 과연 할아버지의 팔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름의 팔인지 알 수 없었다. 의심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도현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본 뒤 정희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민준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통이었다. 뚜껑을 열자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닿았다. 생후 몇 달 안 된 아이의 머리카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그런데 그 몇 올이 이 집의 무게를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 서랍에는 도현의 면도기가 있었다. 정희는 손을 뻗어 면도기를 집어들었다. 투명한 덮개를 조심스레 열자 짧은 수염 몇 가닥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던 흔적이었다. 오늘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보였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미안했다. 그러나 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면도날 사이에서 수염 몇 가닥을 뽑아 작은 봉투에 넣었다. 이어서 민준 머리카락도 몇 올 옮겼다.
봉투 입구를 붙이는 손이 떨렸다.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도현에게는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나영에게는 병원에 약 타러 간다고 말했다. 어느 쪽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버스를 2번 갈아탄 끝에 정희는 도심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 섰다. 간판에는 연구소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한쪽 벽에는 각종 검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다가와 용무를 물었다. 검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가족관계 확인하려고요. 정희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직원은 친자 확인 안내서를 건네고 설명을 시작했다. 동의서에는 가족관계를 적는 칸이 있었다. 부, 손자. 정희는 펜을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여기에 이름을 적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렷하게 남겨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왔다. 다시 돌아가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정희는 연구소 건물 밖으로 나와 한동안 서 있었다. 손에 쥔 접수증이 땀에 젖어 구겨졌다. 서류를 쓰고 봉투를 건네고 카드를 긁는 일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한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동안 발걸음이 몇 번이나 멈췄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 취소해달라고 말하면 어떨까? 결과를 모르면 이 집은 당분간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연구소 냉장고 안에서 번호표를 달고 누워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 웃음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다. 나영이 아기를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병원 쪽에 좀. 약도 타고 볼일도 보고. 목소리가 스스로 봐도 낯설게 들렸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어색했다. 저녁 준비를 하려 부엌으로 들어가자 조금 뒤 도현이 올라왔다. 오늘은 좀 늦었네. 환자 많았어. 정희가 묻자 도현은 어깨를 돌렸다. 뭐 요즘 다 그렇지.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힘나지. 민준아, 이리 와. 도현이 아이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잠시 숨을 멈췄다. 오늘 건네고 온 봉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결과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저 장면은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관계로 바뀔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 동안 집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긴장이 흘렀다. 정희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고 밥을 하고 민준을 돌봤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면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다. 연구소에서 연락이 올까봐 혹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반대로 도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말이면 장부를 검토하고 저녁이면 뉴스를 보며 세상 이야기를 했다. 나영에게는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사주었다. 아기용 카시트, 공기청정기, 놀이매트.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다. 지민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학회 때문에 일본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이틀 정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나영이는 괜찮겠나? 제가 도울게요. 나영이 말에 도현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래도 힘들면 나한테 말해. 시간 빼서라도 올게. 정희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검사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첫마디였다. 무슨 검사 말이냐? 정희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그냥 민준이 건강검진 같은 거요.
아버지가 요즘 너무 과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혹시 엄마 혼자 걱정하고 계실까봐. 지우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정희는 숨을 골랐다. 이미 다른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일이나 잘해라. 그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과도 나눌 수 없는 비밀을 품게 된 것이다. 며칠이 더 흘렀다. 특별한 연락이 없자 정희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연구소에서 보낸 안내 문자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여러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도현이 젊은 여자를 만나 웃고 있던 옛 사진, 병원 뒷문에서 장미숙이 팔을 잡던 모습, 나영이 식탁 끝에서 눈을 내리깔던 순간, 민준이 팔을 뻗으며 웃던 얼굴. 아침이 되자 도현은 평소처럼 병원으로 내려갔다. 지민은 학회 준비로 바빴고 나영은 집안을 챙겼다. 정희는 민준을 재운 뒤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꺼버렸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릴까봐 부엌에 놓아두고서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러 갔다. 점심 무렵 결국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희는 손을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검사 결과 두 분은 직계 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부와 손자에 해당하는 수치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부와 손자. 종이에 적혀 있으면 평범한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뜻이었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로 불리던 남자와 모두가 손주라고 부르던 아이. 그 관계가 피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여야 했냐는 점이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남편 얼굴, 나영 눈빛, 지민 어깨, 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와 살았던 지난 세월도 함께 밀려왔다. 한 남자의 욕심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젊은 시절 내 연녀에게도 그 딸에게도 그 딸이 낳은 아이에게도 손을 뻗어온 사람. 그리고 그 과정 내내 아무것도 모른 척 밥을 차려온 자신.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말하는 순간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평생 혼자서만 이 결과를 품고 살 수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민준이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함께 들렸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나영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이 엄마 품에 안겨 정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정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손을 뻗어 민준을 안았다. 작은 몸이 가슴에 닿자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다. 민준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정희는 손가락으로 그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검사 결과라는 종이 한 장이 이 아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이 집 남은 세월을 어떻게 흔들지 알 수 없었다. 오늘 이후로 이 집은 예전의 집이 아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제 그 역할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정희는 민준을 아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의 체온이 가슴을 데우는데도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부와 손자. 연구소 직원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은 사실을 인정하라는 선언이자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통보처럼 들렸다. 나영아,
잠깐만 민준이 좀 맡아줄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다 보니 말끝이 이상하게 끊어졌다. 나영은 눈을 깜빡이다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괜찮다.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정희는 웃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허리가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을 눈가에 가져가니 이미 젖어 있었다. 언제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남편인가,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첫째에게 다시 털어놓아야 할까? 머릿속에서 이름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사라졌다. 말하는 순간 모두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꺾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혼자 가슴속에 묻고 살 자신은 없었다. 정희는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연구소에서 받은 결과지였다. 봉투를 다시 열어 수치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숫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결국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그 사람의 피를 물려받았다. 문제는 남편이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지훈이었다. 정희는 황급히 봉투를 접어 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첫째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에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엄마, 요즘 계속 이상하죠? 아버지랑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정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줄까 말까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입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아,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나니? 아버지가 나영이네 집이랑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던 말. 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왜요? 혹시 엄마 무슨 거라도 알아냈어요?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당장은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다.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하나는 분명해졌다. 아버지와 장미숙 씨 그리고 나영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민준이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 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자세한 말은 하지 말자. 엄마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 다만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비우거나 나영이랑 단둘이 어딜 가려고 하면 너라도 눈여겨봐라. 나는 한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우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다. 알겠어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정희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방을 나간 뒤 정희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에 바빴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평범해 보이는 담장 안에서 피가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해가 저물 무렵 도현이 병원에서 올라왔다.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나영아, 잠깐 나와봐라. 내 선물 하나 샀다. 정희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영은 민준을 안고 나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선물이요?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 오늘 환자 하나가 외제 화장품 세트를 줬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 내 피부가 원래 예쁘긴 하지만 이런 거 바르면 더 빛나지 않겠냐? 도현은 자연스럽게 상자를 내밀었다. 나영의 볼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희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첫째 며느리는 결혼 이후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았지만 그런 기억은 없었다. 모든 것이 둘째 며느리 나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손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남편과는 한번 마주 앉아야 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 나영도 잠든 시간, 누가 들어올 염려가 없는 시간이어야 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도현이 화장실에 다녀와 침대로 돌아오려 할 때 정희가 불을 켰다. 눈이 부시다며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웬 불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도현은 순간 멈칫했다. 이런 톤의 아내 목소리는 오랜만이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늦게까지 미뤄두냐?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지금 해야 한다. 내일이면 또 당신은 바쁘다고 피해갈 테니까.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눈을 똑바로 맞췄다. 도현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그래. 말해봐라.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정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당신, 장미숙이랑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 나영이 엄마 말이야. 도현의 눈이 순식간에 가늘어졌다. 웬일이냐? 갑자기 그런 사람 이름을 왜 꺼내? 그냥 환자라고 몇 번 말하지 않았나? 장사하다 허리 다쳐서 병원 몇 번 온 사람이지.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할 생각이면 지금 그만두자. 나 이미 사진도 봤어. 젊었을 때 당신이랑 같이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소녀 얼굴도 봤다. 지금의 나영이랑 닮은 그 아이. 도현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 사진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바보라도 그런 변명은 안 믿겠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거냐고. 정희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도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소리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밤이었다. 정희는 알았다. 이 침묵이 곧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한 예감임.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른 입술을 한번 훑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너는 항상 끝까지 파고드는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정희는 냉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봤다. 그래. 나도 이제 좀 파고들어 보려고. 평생 모른 척하고 밥만 해줬으니 충분히 했지 않나? 언제부터냐고 물었지. 도현은 베개를 움켜쥐었다. 오래전 일이다. 내가 알면 뭐가 달라지냐? 젊었을 때 잠깐 좋았던 인연이었다. 다 지난 일이다. 정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일이라면서 왜 지금까지 이어졌어? 왜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 집 딸이야? 그것도 모자라 손주까지 당신 피라는 사실은 뭔데? 도현의 눈이 번쩍 떠졌다. 뭐라고? 정희는 그의 반응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역시 알고 있었군. 놀란 척은 그만해. 나 검사까지 했어. 연구소까지 찾아가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내밀었다고. 숫자로 찍힌 결과를 봤어. 조부와 손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도 이제 안다고. 방 안 공기가 서늘해졌다.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불 위에 떨어진 손이 허공을 헤매듯 떨렸다. 내가 그 짓까지 했냐? 미쳤구나. 피까지 긁어 모아 확인해야 속이 시원했냐? 정희는 되묻고 싶었다. 평생 멀쩡한 척 살다가 뒤에서는 어떤 짓을 했냐고. 하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다. 미친 건 나인가? 아니면 친자 검사까지 가게 만든 당신인가? 나한테 화내기 전에 먼저 당신이 한 짓부터 떠올려봐.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장미숙. 예전에 같이 살 뻔한 적도 있었다. 그때 너랑 결혼 얘기 나오던 때였다. 둘 사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겨우 끊었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지. 정희는 숨을 삼켰다. 결혼 초부터 이미 균열이 있었던 셈이었다.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여자랑도 같이 살 생각을 했다는 말이냐. 대답 대신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그때는 다 그럴 수 있는 줄 알았다. 남자라는 이유 하나면 다 이해되는 줄 알았지.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고. 정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나영은 당신 아이냐? 이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도현은 잠시 숨을 멈췄다. 침묵 뒤에 나온 한마디는 짧았다. 모른다.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모른다고 했다. 도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때 이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있다고 찾아왔더라. 누구 씨 아이인지 확실히 검사를 한 적이 없다. 장미숙 말만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둘째한테 떠넘겼냐? 사랑하던 여자랑 억지로 헤어지게 만들고 대신 그 집 딸을 며느리로 집어넣은 거냐? 도현은 정희를 노려보았다. 떠넘겼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지민도 알고 선택한 거다. 내가 병원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잖냐? 다 어른들인데 각자 계산했겠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민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도대체 이 집에서 나만 빼고 몇 명이 진실을 나눠 들고 있었던 걸까? 큰애도 눈치를 챘고 둘째는 알고도 결혼했고 당신은 평생 입을 다물고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 집 밥 짓는 기계였나? 도현이 소리를 질렀다. 너도 편하게 살았잖아. 의사 남편에 의사 아들 둘. 남들 부러워하는 집에서 등 따뜻하게 살았으면 됐지. 다 가진 줄 알았으면 그걸로 만족 좀 해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말은 결국 이 집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주는 선언 같았다. 밥하고 빨래하고 웃는 얼굴로 내조하라고 데려온 여자. 남편의 지난 세월과 비밀 따윈 몰라도 되는 사람. 당신,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이 아니라 아이 아버지로서, 이 집 가장으로서. 내가 뭘 안다고 미안하라는 말을 강요하냐? 도현이 비웃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책임지고 산 사람이다.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너희가 부족하지 않게 해줬다. 그게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 아니냐? 그럼 그 책임에 들어가는 거냐? 내 연녀 집까지 챙기고 그 딸까지 우리 집에 들이고 손주까지 자기 피로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는 거.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더럽게 들리기는 처음이었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다 털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랑 나 이미 인생 대부분을 같이 보냈다. 애들도 다 컸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되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번호표는 뽑혀버렸어. 연구소에서 내 이름이랑 당신 이름이랑 민준 이름이랑 다 입력됐다고. 결과도 나왔고. 나는 그 종이를 본 눈을 다시 닫을 수가 없다. 도현은 그제야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희는 그 눈동자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냥 내가 다 안고 가면 될 일을. 너까지 나서면 이 집이 진짜로 끝난다.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집은 이미 끝났어. 당신이 장미숙 손잡은 날부터, 아니, 나한테 거짓말을 처음 했던 날부터.
다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서 있던 것뿐이야. 이제는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어야 할 차례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여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누군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기척이었다. 정희는 직감했다. 이 대화는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집 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귀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을 닫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더 맑아졌다. 이제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거짓말이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남편의 입이 아니라 훔쳐들은 발걸음과 떨리는 문틈을 통해서라도. 그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 결말일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에 잠긴 안방이 마치 오래된 무대 세트처럼 보였다. 막이 내려가고 있었지만 진짜 공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발소리는 둘 중 하나였다. 지훈이거나 나영이거나. 정희는 문을 닫고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제 쏟아낸 말들이 문틈을 타 집 안 어딘가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탁했다. 도현은 평소처럼 넥타이를 맸지만 시선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정희 역시 화장을 하다가 몇 번이나 눈가를 지웠다. 식탁에는 묵은지 찌개가 올려져 있었다. 지민은 숟가락을 들고도 멍하니 국물만 휘저었다. 나영은 국을 퍼주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아버님, 어제 많이 못 주무셨죠? 목소리는 예의 바른데 온기가 없었다. 글쎄다. 뭐 늘 그렇지. 도현이 괜히 기침을 했다. 나영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새벽에 어머님 방 쪽에서 말소리가 계속 들리길래요. 혹시 싸우시는 줄 알고. 분명 어떤 조각은 들었다는 뜻이었다. 그냥 옛날 얘기 좀 한 거다. 별거 아니다. 도현이 먼저 잘랐다. 정희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거짓말의 첫 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더 묻진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민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엔 좀 늦어요.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도현은 무심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너무 펌하시진 말고. 정의 눈에는 지민의 손이 유난히 떨려 보였다.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 유리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젯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 하나가 지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짙어졌다. 나영과 지민. 둘이 나눠들은 진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가슴에 박혀 있을 것이다. 지민이 출근하자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말 한 줄만 떠올렸다. 지민도 알고 선택한 거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자신뿐이었다는 뜻이 된다. 숨이 더 거칠어졌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연구소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정희는 서명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봉투만 부여잡았다. 종이의 얇은 두께가 이상하게도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빽빽했다. 그러나 결론은 딱 한 줄이었다. 조부와 손자. 높은 일치율. 오류 가능성 거의 없음. 정희는 종이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접힌 자리가 손가락에 아프게 느껴졌다. 거실로 나오자 나영이 민준을 안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의 시선이 정의 손으로 스쳤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등 뒤로 감췄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온 거다. 별거 아니다.
말은 나왔지만 목소리가 한 음절씩 갈라졌다. 나영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볼을 톡톡 쳤다. 그러나 정희는 느꼈다. 며느리 눈동자 깊은 곳에서 낯선 경계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민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희미한 술 냄새가 들이쳤다. 많이 마셨니? 아니요. 그냥 두세 잔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헛웃음을 흘렸다. 지민이 방으로 들어가려다 발을 멈췄다. 엄마, 잠깐만요.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안방으로 들어오렴. 문이 닫히자 지민은 한참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어제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다는 아니고 아버지가 목소리 높이는 부분이랑 엄마가 검사 얘기하는 부분은 들었어요. 나영이도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역시구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민의 눈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엄마, 그게 사실이죠. 아버지랑 그 사람, 장미숙 씨, 예전부터 그런 사이였다는 거. 정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되물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지민은 어깨를 떨었다. 결혼하기 전에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나영이 데려오면 병원도 집도 대부분 제 이름으로 넘겨주겠다고. 대신 다른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희의 입가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내가 한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겠네. 지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처음엔 나영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그 집 사이에서 평생 이용만 당한 것 같아서 제가 데려오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눈 감았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모든 게 깨질 것 같아서. 정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불쌍해서 끌어안았다는 말과 재산 이야기가 같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슬펐다. 그게 이 집 남자들의 방식인지도 모른다. 동정과 욕심을 한 주머니에 넣고도 스스로는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 지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민준이는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어제 아버지 말 듣고서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혹시 검사 그거 진짜로 한 거예요? 정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봉투 속 숫자가 떠올랐다. 조부와 손자. 높은 일치율.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지민이 허탈하게 웃었다.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엄마는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방 안이 고요해졌다. 정희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래전 자신이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상견례 자리에서 도현이 보여준 이상한 여유, 장미숙의 어색한 미소, 지민이 갑자기 결혼을 받아들이던 날의 굳은 표정.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민의 질문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대답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 집을 지킬 건지 깨트릴 건지, 누구를 내보낼지, 누구를 끝까지 안고 갈지. 정희는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말했다. 아직은 모른다. 다만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무도 모른 척하며 밥만 먹고 살 순 없다는 건 안다. 아버지도 너도 나영이도 그리고 나도. 지민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곧 다가올 폭풍이 서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정희는 커튼 사이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번개가 어디에 떨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늘은 이미 충분히 어두워져 있었다. 정희는 밤새 창문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렸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진실이 이 집 안을 한번 휘젓고 지나가야만 끝이 날 것 같았다. 누가 먼저 울든 누가 먼저 나가든 적어도 숨바꼭질은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침이 되자 정희는 밥상 대신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했다. 연구소 결과지, 장미숙 쪽지, 바닷가 사진 2장을 가지런히 펼쳐두었다. 그 옆에 하얀 종이와 볼펜을 올려두고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저녁 모두를 이 앞에 앉혀야 했다. 피하지 못하게 숫자와 문장을 눈앞에 펼쳐놓아야 했다. 점심 무렵 정희는 가족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8시 거실에서 다 같이 얘기하자. 중요한 이야기니까 빠지지 말 것. 지민은 곧장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지훈이 형한테도 연락할게요. 조금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늦더라도 꼭 갈게요. 나영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한동안 답이 없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나영이 나왔다. 어머니, 오늘 얘기 저도 들어야 하는 거죠. 정희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 너도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나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금세 굳어졌다. 대신 체념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저녁 8시 거실에는 4사람이 먼저 모였다. 지민은 소파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나영은 반대편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다. 정희는 테이블 한가운데 서류들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했다. 조금 늦게 도현이 병원에서 올라왔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들 앉아있어?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될걸. 그의 농담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허겁지겁 도착했다. 죄송해요. 수술이 밀렸어요. 정희는 그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이제 다 모였으니 시작하자. 오늘은 밥상머리 잔소리가 아니라 이 집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도현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 난리냐? 어젯밤에 했던 얘기로 충분하지 않냐? 정희는 그의 말을 끊었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모두 부른 거야. 당신과 나 사이 문제였다면 조용히 끝냈을 거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아이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순간부터는 집안 전체 일이다. 정희는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숫자가 말해준다. 민준이와 당신 사이 관계를. 조부와 손자. 높은 일치율. 실수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글자를 따라가던 지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손주를 사랑한 게 죄냐? 피가 같다고 더 챙긴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지훈이 냉소를 흘렸다. 사랑이면 다입니까? 피가 같다고 해서 아버지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문제는 숨겼다는 거죠.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나영 씨한테도. 지민이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제대로 묻고 싶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장모님이랑 그런 관계였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 상태에서 저한테 이 결혼 밀어붙인 거죠. 병원 물려준다는 말까지 하면서. 도현의 입꼬리가 떨렸다. 너도 다 알았잖아. 그때 나한테 따졌으면 됐지. 지금 와서 왜 얘기하냐? 알았다고 해서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피했어요. 아버지랑 정면으로 싸울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나영이 불쌍하다고 스스로 속였어요. 누가 누구를 불쌍해 한 건지 이제는 모르겠네요. 정희가 나영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너는 언제부터 눈치챘니? 나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마른 침을 몇 번이고 삼킨 뒤 겨우 말을 꺼냈다.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아버님이 저를 유난히 챙겨준다고만 생각했어요. 장학금도 학교 근처 원룸도 취업 자리도. 엄마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내 인생은 다 그 사람 덕이니까 평생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라고요. 한 번만 참으면 우리 둘 다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정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도현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 여자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 버림받을까봐 겁낸 건 걔네들이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겠죠. 지훈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아버지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는지 이 결과지가 제일 잘 보여주니까요. 그는 민준 이름이 적힌 부분을 가리켰다. 아이가 이 집에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웃는 동안 어른들은 서로를 속이느라 바빴다. 정희는 마침내 결론을 꺼냈다. 나는 여기서 그만두겠다. 당신이 뭘 변명하든 나는 더 이상 이 집 안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장난하냐?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냐? 남들 보기엔 다 가진 집인데 이제 와서 왜 괜한 소문을 만들려고 그러냐? 남들 눈은 이제 신경 안 쓴다. 정희는 단호했다. 나는 평생 당신 체면 지켜주느라 살았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내 체면 한 번 지켜준 적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거다. 누가 뭐라 해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싶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집이든 생활이든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엄마 혼자서 이 집 죗값을 떠안을 이유는 없어요. 지민도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다. 엄마가 나가신다면 나도 여기서 따로 나갈게요. 병원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아버지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나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저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정으로 가자니 그 사람 그림자고 여기 남자니 또 같은 그림자예요. 민준이만 아니면 다 버리고 싶어요. 정희는 나영 앞으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너는 내 인생부터 다시 정리해라. 장미숙 딸도 이 집 며느리도 아닌 선아영으로. 민준이는 어른들 싸움과 상관없이 내가 지킬 아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아이다. 도현은 결국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제야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 보였다. 평생 환자들한테는 설명 잘하던 입이 자기 죄 앞에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나는 그냥 모두 책임지려고 했을 뿐이다. 그 말은 변명처럼 공중에 흩어졌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책임이란 말 쓰지 마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묶어놨는지 오늘 다 드러났다. 당신이 진짜 책임져야 할 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다. 그 말과 함께 자리가 정리되었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각자의 가슴 안에서는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 다만 이 집에서 첫걸음을 떼야 나머지 길도 보일 것 같았다. 거실에는 서로 다른 숨소리만 남았다. 피는 이어져 있었지만 앞으로의 길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사랑 없는 결혼의 값을 치러야 했고, 누군가는 평생 감춰온 죄의 무게를 안고 늙어가야 했다. 단 한 사람. 민준만은 자신의 운명을 아직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만이 이 집의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다. 누군가 그 아이에게만큼은 거짓말 없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집의 어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했다. 그것이 이 막장 같은 이야기의 유일한 출구일지도 몰랐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